현대중공업 2022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2022년 말 매출 실적을 예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5 배속 보기를 하면은 편하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2차 대문으로 만들어 놓은 페이지인데요. 이 피라미드를 좀 멀리 떨어져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걸쳐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가까이 가보니까 우습게도 현대 로고 상징과 색깔을 바꾸니까 거의 유사해졌습니다. 이게 또 신기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요. 스루풋 그 회계로 분석을 하는 이유가 계속 그 다른 기업체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가 회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스루풋 회계로 바람직한 결과적으로 가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그 예측까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 H현대는 현대공업 중공업 지주회사가 상호를 올해 와서 바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H현대로요. 여기에도 좀 감명하고 더 좀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상호를 잘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중공업은 그 조선업이고 그리고 그 뭐 옛날에는 이제 다른 업종도 많이 그 포함시켰었습니다만은 많이 분사화됐고 현재로서는 그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상위의 또 그 지주회사가 H현대가 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은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MSCI 지수 편입에 따라 지분 일부 매각, 요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의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MSCI가 뭔가 했더니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약자인데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 현대중공업이 편입이 됐다. 이거에 따라서 유통 주식수 확대를 통한 거래 활성화가 매각의 목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조선업 중에서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을 포함해서 현대중공업이 그 나름대로 괜찮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이 좀 적으니까 더 좀 풀어라 하는 압력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현대가 계속해서 노사 갈등이 있는데 현대중공업 노사 임협 일단락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3사 1노조 발효엔 시간이 걸릴 듯. 이 3사 1노조 체제라는 게 저는 좀 몰랐는데요.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이 1노조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일단락이 됐는데 현대중공업 위주로 아마 협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기본급 추가 인상과 연차별 임금 격차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마련한 2021년 임금협상 2차 잠정 합의안이 12일 노조 찬반투표에 부결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현대중공업 차원에서는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 협상이 일단락됐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부터 먼저 노사 협상이 일단락됐다 이런 얘기네요. 요거는 이제 5월 12일 날 기사고 요거는 제가 날짜를 좀 빠뜨렸습니다만 아주 최근 뉴스가 되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주가를 보면은 시가가 12만 7천 원으로서 2021년 말 보다 31,800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207%로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은 11조 원이 됐고요.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한국조선해양이 79.72%, 국민연금이 6%,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85%, 86% 가까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가 14%인데 14% 중에서 외국인이 5%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주주들이 소액 투자자들이 지분 참여할 수 있는 것은 10%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그 주식수를 좀 더 개방해라.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의 지분율을 낮춰라 하는 것이 모건 스탠리 쪽 그 뭐 지수라는데 외국 거래 현황을 보면은 그 나와 있는 게 JP 모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조선해양의 또 체제 주주가 H현대가 되겠고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35%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자체의 외국인 지분율이 또한 20.59%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좀 풀어라. 그 현대중공업 거를 풀면은 결국 한국조선해양 거도 더 이상 사질 못하니 현대중공업이라도 그 계열사 종속기업인 현대중공업의 주식도 더 좀 사겠다 하는 것이 이제 외국 투자기관들의 압력으로 보여집니다. 압력으로 그럴 수 있겠죠. 네. 손익 내용에 와서 매출이 1분기에 2조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0.7%뿐이 상승을 안 했고, 그런데 매출 재료비가 무려 73.1% 증가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스루풋은 52.2%가 감소를 했고요. 스루풋율은 무려 30%가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9%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64로서 전년 동기 1.37보다 무려 0.73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얘기해도 뭐 그만일 것 같은데요. 73%가 생산성이 하락을 했다. 그리고 영업손실은 3천억 원인데 원가회계 영업손실 2천억 원대보다는 876억 원이 더 영업손실이 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포괄 제공인 계약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연간 사업 보고서도 그 분석을 했었는데요. 2021년부터 금감원의 공시기준 변경으로 인해요. 사업보고서 내역의 사업보고서 내용 중에 수주 및 매출 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수주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미리 알았다면은 조금 더 참고가 됐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그 봐가지고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2022년 1사분기까지인데요. 기초 수주잔액, 그러니까 2021년 말 수주잔액이 21조 8천억이 됐는데 1사분기에 그 신규 계약이 4조 4천억이다. 그리고 기납품액이 2조 원이다. 그래서 현재 수주 잔고가 24조 원이다. 이런 수주 잔고 자체가 아마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참고가 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런 방식이 흐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밑에 얘기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요 기납품액이 바로 매출액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감사한 이런 주석 내용을 공시해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그 조선업이나 수주산업에 모범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공시를 해줬다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도 한번 미리 봐본 적이 있는데, 요 기초 수주 잔액하고 그 다음에 현재 수주 잔고분이 알려주지 않는 기업이 워낙 많습니다. 또는 요거를 포함해서 표현을 하든가, 그 다음에 수주 잔고만을 표현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그 재고자산 명세 때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 재고관리 흐름도처럼 좀 해주라. 그러니까 입고가 얼마 되고 출고가 얼마 되고 이런 것도 좀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가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타개정 대체가 있고 그래서 기말 재고를 나타내줘야 신뢰성이 높은 그런 게 되지 않겠냐. 아마 그렇다 그러면은 주식 가격도 아마 상당히 오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그런데 이 기납품액이 이제 1분기 매출액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나머지 그 3, 4분기에 매출액이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죠. 그리고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 계약액이나 이 수주 잔액 자체가 특별히 마진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지도 모르죠. 어쨌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선형 예측으로서 그저 내배해 볼 수밖에는 우선은 없습니다. 말미에 그 예측 내용을 한번 수치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과 계약자산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줄 수 없겠느냐. 이게 이제 강력한 제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하나의 일개 시민이, 소시민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현재로서는 맥힐 리 없겠지만은 만약에 금감원이나 뭐 이런 쪽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아예 현대중공업에 어떤 그 지각이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의 신뢰도를 올려서 기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수주잔고가 24조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크게 이제 증가할 거라는 것은 안심을 현재 할 수 있는 거겠죠. 계속해서 이제 신규 계약이 그 매출 출하량보다도 더 많은 상태니까 아주 희망적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의 어떤 납기가 보통 한 2, 3년 정도 걸리지 않겠냐. 1년짜리도 있겠지만은 1년에서 한 3년 사이 정도의 납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재고자산 명세에 와가지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주로 제공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500억이 증가를 했고요. 계약자산이 이제 미천고 공사 성격인데 이거를 포괄 제공으로 스루프 분석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368억 원이 증가한 게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도 더 1,000억 원이 800 몇억 원이 더 영업 손실이 난 근본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주잔고를 이렇게 냈습니다. 2021년도 거는 생략을 했습니다. 2021년도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분기보고서에는 그래서 수주잔고는 2억 4천이 2조 4천억 원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가지고 간략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표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MC와 OE로 디커플링을 해서 분류를 합니다. 스루프 분석을 위해서. 그리고 그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1.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1.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손익계산에 매출 재료비가 무려 70 몇 프로나 증가했는데, 그것은 이 계약자산 포괄 제공의 그 차이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 중 주요 비용으로 보면은 인건비가 2,120억 원이 집행이 돼서 8.6% 증가를 했습니다. 직원 수는 321명이 감소를 했는데요. 평균 임금이 1분기에 1,680만 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단순 4배를 하면은 연간 6,700억 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매우 그 임금 수준이 낮아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그 기본급 중심으로 가고 잔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 52시간인가를 지켜야 되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주 쪽으로 많이 또 그 가공을 하고 있지 않겠냐, 또 이런 그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네. 어, 가공 비율은 31%로 매우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그 변화는 뭔가 그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바로 그 재료비, 그 원재료비의 급상승에 따른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포괄 제공인 계약자산 내 그 변동범위 차이로 나타납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 3단계를 보면은요, 계약자산의 증감액을 그 가감해 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회사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한 게 이제 갭투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 갭투 금액이 바로 그 포괄 제공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 변동액은 일치를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1분기까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0.16 회전이 하락을 했습니다. 0.6으로. 그리고 TOE 생산성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하락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임팩트는 미래가치로 그 개발한 지수인데요. 이게 62.3%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 하락 요인인데, 거꾸로 지금 그 경영성과는 반대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높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2021년도에 무려 그 철강제 가격이 68%, 아까 그 매출 재료비가 71% 증가한 거로 했는데, 이런 재고들이 다 2월 돼서 1분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1분기에는 이제 8.4%뿐이 증가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형광류가 조금 더 올랐고, 그 다음에 페인트가 또 12% 올랐는데, 이게 그 전년도 2월분하고 합쳐져 가지고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품 판매 가격은 나와 있는데,
실제 수주 가격이 아니고 표준적인 어떤 컨테이너 가격이라든지 이런 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수주 가격이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1478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캐펙스 투자가 계속된다는 것은 기업의 계속성을 볼 때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투자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다 심사숙고해서 그 투자를 결정하는 거니까 아마 잘 결정해서 투자가 된 금액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EAT 현금 결손율인데요. 마이너스 931억 원의 그 손실을 봤습니다. 전년 대비 6.9%가 하락을 했습니다. 현금 결손율로는요. 그래서 이것도 주가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주가가 상승했죠. 채권자한테 856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은 내려가야 되는데 거 유사합니다. 그것은 이제 투하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주잉여그룹 이익배당은 아직 생각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최종 2,878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86.3%로 여유있게 가지고 있고요. 이익잉여금률은 28.3%로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이유는 자본 내에 어떤 그 계정 대체에 의한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투자에서 모두 1,479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종속기업에 290억 원 투자가 됐고 유형자산에 340억 원 투자된 것이 큰 주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비유동 금융자산 등등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없었는데요. 자본 거래 내용 중에서 자본잉여금을 2조 5천억 원을 줄여서 이익잉여금률에 대체를 했습니다. 결성금을 좀 줄이려는 의도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아까 서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간 매출액을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4배다, 4배를 그냥 하면 된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영업 적자가 나 있는 상태에서 4배를 하면 안 되죠. 요거만큼은 마이너스 200으로 입력을 해서 같은 금액 정도의 1분기에 적절한 수준만큼 이익을 내보겠다. 반대로 역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11조 원의 매출액이 일어나야 된다. 단순 4배 하면 한 8조 원이 되어야 되지만 한 3조 원 가까이는 더 매출을 일으켜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을 때 나머지 3, 4분기에 이 수주 출하액을 늘려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빨리 늘려서 빨리 만들어서 내보내느냐. 이게 아마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생산관리 측면에서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조선업은 생산관리 어떤 컨설팅이라기보다도 프로젝트 성격으로서의 그런 어떤 관리 역량들이 더 좀 증가해 가지고 출하량이 더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매출원가 10조 원은 어떻게 산출되냐 그러면은 생산 재료비하고 가공비하고 더해서 총 제조 비용인데 거기에서 이제 기초 재고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재고를 빼면은
10조 원의 그 매출 원가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단순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거를 한 건의 그 선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보죠. 11조 5천억 원의 그 선박 수주를 위해서 그 제안서를 냈는데 선주와 협상 결과 그래도 잘 협상이 돼서 11조 5천억 원의 그 수주를 했다. 한다면은 이제 예상 이익은 2천억 원이다. 그러면은 뭐 욕심내지 말고 요대로 이제 납품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죠. 그럴 경우에 그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기말 재고가 10% 오른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매출 원가가 10조 6,341억 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선박을 수주한다고 봤을 때 비율을 들어서 또 예측을 해본 건데요. 결국은 한 11조 원 정도 매출을 해야 이익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4배를 하면 8조 원인데 거기에 한 3조 5천 원은 나머지 3분기 중에 더 추가를 해서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루프 쪽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느냐? 스루프시라고 무슨 묘수책이 있는 건 아닙니다. 4배를 합니다. 4배를 하는데 10조 원이 나오네요. 8조 원이 아니네요. 이게 어떻게 그게 이거는 이제 선형 예측이 아니고 그 비선형이라고 제가 쓴 게 요 그 스르픈율과 그 제곱 회전율을 감안한 그 알고리즘 산식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손익분기점 방식입니다. 스루프상으로는 이 전분기가 그 1분기가 3천억 적자였거든요. 더 적자가 크지 않았었습니까? 이거를 그 흑자로 만들자. 흑자가 아니고 손익분기점까지 가보자 한다 그러면은 운영비용이 아마 그 4조 2천억 원대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손익분기점 산식으로는 15조 원은 해야 된다 하는 어떤 목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손익분기점은 좀 더 도전적인 그 목표를 그 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일선박을 수주한다고 보면은 11조 8천억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이 11조 8천억 원이면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아까 그 원가 회계에서 예측을 했듯이 그 계약을 11조 5천억 원에 했다. 그런다면은 이게 그 영업 손실 317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계약을 원가 회계 이 방식으로 해서 그 현재로서는 돌아가니까 스루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익을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착상 자체가 매출액을 얼마나 증가시킨다. 이것보다도 스루프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 재고 회전율만 이게 이제 계약자산 회전율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요거가 이 7% 증분율만 올려보자. 요렇게 될 경우에 7%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생산 속도를 높여 가지고 재고를 그만큼 또 줄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그 목표
그 생산 관리 하는 그 재고 관리 이런 목표를 두고서 그 외부 요인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이 마진율은 그렇게 되면은 13조 원 정도 매출액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13조 원을 그 매출을 했을 때 5,100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저는 이 알고리즘을 만들면서 재고 회전율이 그 7% 증분율이 되면서 그 매출 재료비와 가공비와 판매 관리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렇게 다 조금씩 오르고 매출 재료비는 14.9%나 오른다. 재고 회전율 증분율이 7% 오르면은 이런 이제 그 산식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물론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연말 때 어떻게 나오는지 좀 저도 매우 궁금한데 이것도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제가 시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 재고 회전율을 올렸다고 해서 그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추가 발주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런 내용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계약액대로 된다 그러면은 이익이 안 날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 재고 회전율 증분율을 7% 올리면은 가공비와 판매 관리비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거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재고 회전이 빠를수록 그만큼 내부적인 관리 효율을 효과성을 올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증분율만큼 또 효과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다. 그 결과 그래도 523억 원의 영업이익은 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엉터리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 비선형이라는 개념까지 집어넣어서 만들어 가지고 예측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할까? 나도 지금 매우 궁금해요.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거꾸로 뭐 경영 컨설팅 하시는 분이 저한테 손익분기점도 물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건 뭐 그 사담이고요. 자관 이렇게 그 예측을 그 해 봤습니다. 2022년 말 현대중공업 계속해서 상반기 3, 4분기 관심 있게 그 모니터링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 현대중공업을 제가 중시하고 관심 있게 모니터링하고 있느냐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는 그 삼면이 바다가 아니고 지금 북한 때문에 그 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해양이 발달해야만 향후에도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다시 대륙 진출을 할 기회가 없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세대 때 되려는지 아니면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동서독이 통일되듯이 그런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좀 그 사이드로 빠졌습니다만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